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개장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의 완승으로 평가된다고 하던데 오늘은 이색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짚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완승이다 하니까 네. 무슨 이상한 소리냐 이렇게 시청자분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월가에 이렇게 깊게 내다보면 역시 이런 부분이 그 시장에서 많이 평가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은 회담이다. 회담은 국가와 국가거든요. 근데 개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 미중 간 정상회담보다 반 트럼프, 반 그 바이든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개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 이유가 많이 절부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대목들이 이렇게 한 발짝도 나가지는 못했던 거죠. 대면 문제라든가 위구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네. 원론적인 걸 그치고 우리가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회담에서 시간상으로 보면 얘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거론되는데 아직 미공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문제는 아마 종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중 간 정상회담은 우리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그 대변하는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는 것이 언론이란 평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냐 이렇게 본 것은 이번에 그 미중 간 정상회담을 사실 다른 각도로 보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미중 간 정상회담 우위를 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직전에 사회적 인프라법을 그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도 사실 하루 전에 정상회담 하루 전에 왜 시진핑 거래소라고 하는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법에 해당되는 사회적 인프라와 그다음에 시진핑 거래소 간의 대결이었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면 지금 바이든법에 아주 적절하게 서명했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의 그 승리다. 이런 쪽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미중 간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과 그리고 중국 쪽의 제스처들을 봤을 때는 바이든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결과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오늘 미국 증시를 읽을 때 네. 소매 판매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물론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소매 판매는 미국 GDP의 총성목별 기여도의 그 3분의 2 이상을 7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한 지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부 미국 증시를 읽으면 안 된다. 왜냐 소매 판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가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마지막에 150포인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상황에서 네. 50% 정도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다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올라가는 데는 역시 사회적 인프라법에 대한 기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지금 사실 그 지나간 것을 확인하는 지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소매 판매도 이미 투자하는 미래인데 지표를 확인하는 근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가를 근본적으로 미래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는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와 함께 사회적 인프라법에 대한 기대가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슬로플레이션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프라법은 투자성 경비입니다. 투자성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경직성 경비 우리가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관에 대한 운영 경비는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근데 투자에 대한 인프라법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슬로플레이션의 성장률 둔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인프라의 투자 도로라든가 항만 부분은 물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슬로플레이션의 물가 부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켰다 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 허스만의 의견은
사회적 인프라는 훨씬 많이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절반 감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우존스가 쭉 올라가야 돼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소매 판매 가지고 미국 증시를 읽으면 초반에 다우존스가 200포인트 올라다가 마지막 전부 반납해서 50포인트로 상승해서 끝났지만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외 특파원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게 방송을 해설하면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월가에서 오늘 시장들 사이에서는 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러 바이든 달러 역시 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지금 오늘 보시오. 달러 인덱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어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만간 100 레벨대로 좀 이렇게 도달하지 않느냐. 결과도 달러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드 후에 지금 테이퍼링 문제 그리고 앨런 의장이 지금의 인플레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민주당 정부는 시장에 맡겨놓지만 인플레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한 달러 문제를 좀 용인하겠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캐리 자금의 트레이성 미국의 금리 올려 익스펙테이션 금리 올려 오늘 국채금리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금리 올려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그러면 PCO의 자금 이론 보면 미국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그 문제에 있어서 증시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게 더 평가하겠습니다는 미국 증시 올랐죠. 정상회담이 달러 같이 강세됐죠. 근데 이제 어제의 그 중국은 지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상해 지수 떨어지고 신천도 떨어지고 베이징저도 떨어지고 네. 위안화도 약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라는 바이든법과 그 다음에 시진핑 거래소에 해당되는 베이징 거래 야심차게 회담 직전에 이렇게 출범시켰습니다는 시장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또 다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의 승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인플레 문제 때문에 최근에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절상 경쟁을 강대국들끼리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달러 강세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네. 시청자분이 환율 전쟁은 자국 통화 절하 경쟁인데 절상 경쟁이 이렇다 해서 상당히 이색적이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자, 인플레 문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 푸시 측면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생산성 증대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임금 상승 억제 이게 어렵은 측면이거든요. 지금처럼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는 데에는 사회적 연대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플레 문제를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순물가 상승에 따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를 강세로 가는 방법뿐이 지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측면에서는 지금 뭐냐 테이퍼링 되죠, 금리 인상 올라가죠, 국채금리 올라가죠, 달러 강세하죠.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대에 강하게 올라가서 월가에서는 역시 달러 중국과의 정사의 달러 미국 경제 위상을 반영하니까 달러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내의 거주자 외화 예금도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거주자 예금이 1,000억 달러 넘기고 네. 지금은 이것이 개인보다도 개인은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바로 그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도 달러 단독적으로 갖고 있으실 것보다는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GBK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이 ETF 같은 이런 그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면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아마 재테크적인 금융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코로나 직후에 일부 그 증권사가 이렇게 딸린 금융의 이렇게 은행의 회장께서 기축통화만 간다, 달러만 간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달러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원달러 환율이 1285원에서 원래 블루웨이브 확지 전에 1월 8일 날 1080원까지 떨어져서 1달러당 2병씩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올해는 바이든 정부가 그냥 억눌렸던 부분을 완화시킵니다. 원달러를 다시 올라갑니다.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떠지니까 더 떨어진다. 국내 증권사 일부에서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블루웨이브 확정에 올라갑니다 하는데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89레벨에서 지금 96레벨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월 7일, 8일 1,080원에서 지금 1,180원, 어제 1,179원, 1,180원에서 1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것처럼 불확실한 환경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갈라파고스 함정이 빠지다 만큼 굉장히 국제적으로 외딴섬이 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한국에서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스테이트뱅크도 철수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나가 있는 캐나다 뱅크도 철수입니다. 한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걸 잘 구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책 비서실장하고 정책하셨던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동북아의 금융 허브를 한국에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잘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너무 규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시티뱅크도 손해보면 파트너한다. 캐나다도 떠나간다. 다 떠나가죠. 이런 게 이제 금융 사이드에 나타나는 거죠. 금융 사이드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거주자 예금이 어제 한국은행 발표하면 처음으로 1,000억 달러가 넘어갔다. 1,000억 달러 넘어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특징은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현 정부로부터 규제 이런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 주식 자사 주식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달러 강세에 맞물려서 1,000억 이상의 거주자 예금 계획은 갔는데요. 그 같아 맥락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 그 원달러 환율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측 기간 좀 자체적으로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델이라든가 이런 개인적 모델이 있습니다는 오히려 저보다 더 훌륭한 IMF 스텝이라든가 OECD 스텝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온 것이 이제 대부분 다 내년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이걸 토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대우경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환율 모형 가지고 때려서 내년도에 원달러 환율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들을 쭉 따라가 보다가 지금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좀 상승폭을 줄여냈고 또 비트코인도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한국경제 TV가 이제 서머타임 끝나고 나서 네. 6시 이후서부터 이렇게 지켜보는 거를 글로벌 마켓 통해서 현지에서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한때 200포인트 이상 되다가 150포인트 상승폭을 이렇게 반납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소매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이렇게 반납하는 데는 아무래도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의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다우존스 많이 떨어졌죠. 오늘 네. 장중에 한 200포인트 떨어지다가 이걸 소매 판매 가지고 해설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판에 150포인트 반납한 모습에서 워낙 이렇게 장 중반까지 이렇게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전일 대비해서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지나치게 빠른 측면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앨런 의장이 사실상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 좀 앞당겨질 거로 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차기 연준 의장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사실은 이게 환율 보고서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같이 발표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양국 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상회담 결과를 본다면 사실 이걸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압력 수단으로 하는 환율 조작의 가능성, 중국을 이게 지정할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존스가 이걸 반영해서 막판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상승했다 안 됐다 하는데요. 정 PD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아마 지금 최근 상황을 가장 최근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6만 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연내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중 최고치는 기록하지만 4월 중순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뭐 1억 비트다 이건 거 기록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체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50일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악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한국이 주가 됐습니다는 그때도 12월 달까지 비트코인이 아주 많이 올라갔다가 50일 이동성 부분에서 그 하연한 과정에서 사실 2011년 12월 말 1월 초까지 비트코인이 폭락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조짐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현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때의 4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네. 이걸 좀 내일 정도에는 지금 국제간 자금의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을 생각하는 퀘리 자금, 와다나베 부인이라든가 스미스 부인이라든가 소피아 부인이라든가 다시 한번 활동이 좀 재개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미국 쪽으로 확 줄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캐리 자금과 함께 요 비트코인 문제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혹한기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오늘 마켓워치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시진핑 증권거래소라고 불리기도 하는 베이징 증권거래소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정도 지났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원래 모든 그 현안은 네. 우리가 좀 앞서 접해드립니다는 베이징 증권거래소만큼은 우리가 늦게 얘기했습니다.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사실 첫날에는 베이징 증권서에 그렇게 원래 그 제도 인프라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상하 변동폭의 주가 상승 30%를 두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 세계인의 관심, 시진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 상하 제한폭을 이렇게 없애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400% 폭등하다 보니까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냐 이렇게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좀 권유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는 게 관심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아직도 평가가 이르기만은 개장의 첫날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제가 첫날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 예상이 가능할 때에 이걸 미리 접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이게 원래 개인적 측면에서 시진핑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에 지켜보는 모습 가지고 평가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다른 방송보다도 우리가 늦게 좀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첫째 날과 둘째 날 이렇게 보면 사실 그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주다. 왜 그럴까? 돈 문제입니다. 돈은 민감합니다. 돈은 민감, 내 재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가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 통수권자 이렇게 개인적 야망이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벤처 자체를 담는 것, 또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을 담는 것이 베이징 증권거래소입니다. 근데 벤처 자체, 그것도 아주 중소형 벤처 자체의 멜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제도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요 베이징 그 증권거래소는 2개월, 9월 초에 이렇게 하고 나서 2개월 만에 급조된 겁니다. 급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튜브의 방송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어떤 기대치를 높이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 이게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요 앞서 같은 알리바바라든가 대체로 벤처의 앞서 같은 이런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갔던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선입견이 중국 사람들 입장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인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상장 요건과 참여자가 정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상장 요건, 참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의 벤처 자금의 특성으로 보면 벤처 자금에서 외국인 자금을 개방시켜 놔야 되거든요. 또 사회주의 국가의 성향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은 투기적 성향이 같지만 요 제도적 여건에서 그 투기적 성향을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 초반에 그 벤처와 같은 중소벤처의 이런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 자금들에 허용을 해줘야 이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을 좀 이렇게 그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지난 이틀 동안 그다음에 제도 여건상으로 보면 첫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리고 야망차게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하루 전에 개장했던 모습이 시진핑의 체면을 구겼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거래소 개장이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야망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세계만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이 이렇게 급조했던가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전 앵커가 지적하신 시진핑의 정책 야망이 여러 가지 개설의 요건에 따른 필요성을 얘기할 때 약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게 뭐였다. 그래서 네. 개인적 야망을 거래소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을 내면 이게 이제 반드시 이게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간의 모습 볼 땐 체면이 굵었기 때문에 자기의 야망할 땐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나중에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대목에서 평가가 나빴던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때는 그냥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 증시 발전을 볼 때는 자 이렇게 급조할 만큼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필요했냐 하는 측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자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상 중국의 그 밸류를 하다는 기업의 발전상 이렇게 그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급조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의 본토의 상해 대기업이죠. 그다음에 제조업을 담는 것, 심천 대부분 다 중견 벤처 업종을 담는 거죠. 그리고 홍콩 외국 자본 이렇게 해서 한번 물론 다 결부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중국에 보면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상해와 심천과 홍콩 간의 지수가 경장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지표를 해당하는 이게 다우와 나스닥의 서로 업종 간의 특성을 이렇게 다른 것을 담아주는 분의 종합적인 판단사고 종합적인 판단이 S&P거든요. 그게 네. S&P 같은 이런 지표가 필요한 거지 사실상 그 베이징 증권은 또 하나의 거래소가 필요 없었던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기업을 담는 상해, 그 다음에 앞서가는 그 벤처를 담는 심천, 그 다음에 외국인 자본을 이런 자본 간의 증층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증시의 발전 장기를 볼 때는 더 필요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필요 없다 하는 시각이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의 정책 야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삼불 정책이라고 그랬죠. 삼불 정책에서 이렇게 보면 자 기존의 반시진핑 계성의 자금을 꽝꽝 먹는 정책으로 갔죠. 그래서 뭐냐 가상화폐 금지, 그 다음에 영어 금지, 유학 뭐 금지, 그 다음에 부동산 헝다그릇 금지, 그 다음에 뭐냐 자금 끌어들여야죠. 이제는 정치권이라는 것은 지금은 프로토콜러시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들여야죠. 신진 세력을 끌어들여야죠. 이런 측면에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정책 야망이 결부된 것은 시진핑의 정책 입지에 따라서 정책 야망이 결부되어 있는 베이징과 운명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내가 소중하게 일구었던 내 자본을 개인의 정책 야망에 따라서 흔들거리면 거기다 집어넣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대목이 이틀간의 모습을 볼 때 일부 유튜브 방송에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그 기업들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래서 이게 추천해드린 시각도 있습니다는 굉장히 시진핑의 체면이 구겼다. 그때 정상회담에 직전에 얘기했던 시진핑이 패배했다 하는 시장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기대 수준 예상보다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이미 본토에 상해와 선전이 있고 또 홍콩 증시까지 있는데 굳이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다 보니까 이번 설립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일각에서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 많은 야망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올해 들어서 다다추잉이가 뭔가 이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여기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미중 간 그 견제를 하면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돈 규제거든요. 그래서 뭐냐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전부 미중 간 마찰 견제 차원에서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시겠습니다. 디디 츄잉 같은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곤혹을 당하다 보니까 자, 시진핑 입장에선 바이든이 두들겨 중국에 들어온 걸 두들겨 자, 한편을 아우른다. 진짜 아우르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버렸죠. 이게 이제 디디 츄잉인가 뭔가 이렇게 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자, 이런 것을 안아주기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 베이징 이렇게 거래소를 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뉴욕에 상장되는 건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증권거래소는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 신생, 중소, 벤처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 마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로 되온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 상장되는 중국의 기업들은 그래도 상장될 만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안아준다고 해서 자, 안아준다고 했죠. 나름대로 뭐 미국에서 팽당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인민들한테 정책 야망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자금을 좀 안아준다는 측면에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고 왜냐? 상해라든가 힘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 시진핑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니까 거기 두둑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하는 측면에서는요. 이게 자금의 속성에서 보면 미국과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두들기는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문제를 파악하실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되자 이곳에 상장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일부 유튜브 방송의 추천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취사 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를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초반에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사실은 익숙하지 못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실 거를 권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시진핑이 자기의 야망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제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설한다. 그때 가면 지금 너무 미국 편향적인 주식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때는 내 소중한 시청자의 소중한 자산을 그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베이징해서 중국과 관련돼서 친정부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거기에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내 돈입니다. 내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제도적 기반 이것이 갖춰지지 어떻게 거래소를 2개월 만에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2개월 만에 급전된다는 것은 거기에 내 자산을 투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정 PD 다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투자 정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보면 상장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정보가 있어야 되죠. 정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보 습득가 없으니까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의견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빠져날 때가 중요한 겁니다. 빠져날 때가. 정치적 속성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면요. 자, 지금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투자도 못하지만 투자해놓고요. 정치적 속성에서 딱 처리가면 내 자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성공단에 투자해가지고 싹 하니까 못 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소중한 자산을 해서 아무리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는 내 자산을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의 여건에서 보면 일부 한 개 종목이 400% 급등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첫날에는 제한폭의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걸 한 거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외국인은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일부 방송을 좀 호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지금은 하지 마십사. 나중에 더 시진핑이 개선되면 시진핑이 더 개선시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하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그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모습, 그리고 직후의 시장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미국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